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제목도 아시다시피, 이제 명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예. 특히 뭐 대구 경북이나, 지방에 사는 이제, 본래 집을, 친정이나 뭐 본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항상 명절 되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정치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가짜 뉴스나 이런 가짜 유튜브, TV조선, 뭐 지금은 이제 조국 이거 장관 그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중앙 언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언론사가 거의 대부분 합세하다시피 거짓된 뉴스를 양상해서 계속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한국 언론이 사망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아주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한당은 끝까지 국회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이젠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우리는 아무리 깨어있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또. 예. 괜히 또 조국 관련된 거 얘기했다가 진짜 대구나 이런 데서는 진짜 막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막 그럴 것 같은 상황이 왠지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거짓이라는 거.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거짓이었어요. 다. 어쩜 이렇게 거짓말만 골라서 했는지. 특히 이거를 자기들 거짓말인 걸로 이미 팩트 체크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끝까지 퇴진하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강하게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허위 유포에 대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라든지 대신 나서서 제 생각에는 그 고발 자한당이나 이 언론사 상대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언론에 대한 법을 얼마나 강력하게 규제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언론사에도 꽤 몇 번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한당은 무조건 반대하죠. 표현의 자유다.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일배까지 놔두자고 하잖아요, 나경원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이 이념을 가지고 일제시대부터 가짜뉴스를 생산했기 때문에 박정희 때는 아주 심했고요. 전두환 때도 그랬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에 당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기성세대분들이. 그걸 지금 막 희덕거리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개돼지라고. 이런 국민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해도 알아들을 거다. 계속 그렇게 이걸 이용해서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를 어떤 식으로 처벌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유, 지금 벌써 3분이 지났네.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재작년인가 대구에서 여기가 지금 대구 동성로에 5.18 유공자의 귀족생활 본인 자녀 양자까지 과목당 5에서 10점 가산점 국가고시 인용고시 이런 완전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천막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국가 유공자면 무조건 가산점 붙거든요. 근데 5에서 10%가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5%인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저도 공무원 주면 준비해봐가지고 그럼 5.18 유공자만 이걸 받나요? 국가 유공자 전부 다 받거든요. 이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대구 시민분들이 지나가다가 고발하신 거예요. 손석희는 출박 금지 가짜시민 손석희의 저주라는 걸. 이게 이제 얘네들 집단들이 그거죠. 그 뭐고 변희재 그 쓰레기 집단들. 네. 전쟁 각오하면 평화통일하고 평화협정 주장하면 종북 적화통일낸다. 참 완전 이 간접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국정원이 이런 거 왜 안 잡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홍석현 태블릿 조작 종가 너도 가져가고. 근데 지금은 좀 그렇죠 느낌이 JTBC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5.18 유공자 명단 촉구 소명 공직 자리 삭슬이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 컨테이너까지 짓길래 신고해가지고 강제 처분 시키고 게다가 이거 세월호까지 지금 보십시오. 트위터의 내용 이거 거짓말이 이거 내용 이거 거짓으로 들통났거든요. 이거 인터넷 올린 거랑. 네. 이런 완전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강제 처분 시키고 게다가 이거 세월호까지 지금 보십시오. 트위터의 내용 이거 거짓말이 이거 내용 이거 거짓으로 들통났거든요. 이거 인터넷 올린 거랑. 네. 이거 완전 거짓말이거.
종교적 요구사에 세월호 양심사는 무서운 음모 진실. 북한 지령의 기우직 이런 인사하고 이 관련해가지고 4.16 재단이랑 당시 5.18 지금 대구에도 구속 부상자회라고 해서 5.18 그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대구에도 일어났습니다. 대구에도 그걸 알리고 저항하다가 고문받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대구에 계신 분이 광주 잠깐 가셨다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걸 보고 분노를 느끼셔가지고 고발 조치했거든요. 직접. 그래서 법정 소송까지 갔던 네,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민재판은 무슨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불법 감금.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저질렀잖아요. 인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가짜뉴스에 당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끝까지 자한당이나 이 집단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건 이용하는 거거든요. 왜 이용하냐면 솔직히 법적인 잘못은 있는 건 맞잖아요. 자기 그 거대 재벌과의 지금 뇌물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기관을 다 건드렸습니다. 국정기관을. 삼권 분립을 완전 파괴해버렸어요. 지금 검찰부터 시작해서 우병우 사단, 그리고 양승태 사법부, 네, 국회, 자한당까지. 정부 기관에 안 건드린 데가 없어요, 지금. 문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부까지, 네, 교과서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가짜 교과서. 네, 친일 교과서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지금, 국기문란에,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탄핵한 사람을 불법 감금했고 인민재판으로 얘기했다는 자체가 가짜죠. 그런데 이 자한당과 이 집단들은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용한 거예요. 그거는 영상만 봐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금도 노인분들 보시면 검색 해봤는데 온데 가짜뉴스 보십시오. 가짜 보수집회 그냥 보수집 조원진 조대지 이 사람. 가짜뉴스 5.18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의 프레임은 하나밖에 없어. 몇 가지 안 돼요. 항상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 피해자들을 오히려 범죄인 취급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자기가 잘못 없는 지금 촛불 시민들을 상대로 범죄자 취급하잖아요. 지금 현 정부를. 네. 그리고 항상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 얘네들이 기득권 자지했을 때 거의 독재였어요. 예. 자유라는 단어는 얘네들이 쓸 의미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북한과 연결시키는 거. 그럼 이런 집단들이 항상 또 태극기를 들죠. 그리고 태극기를 막 이용해요. 태극기 찌르고 사람들 때리고. 태극기라는 그걸 가지고 애국이라는 그 단어로 계속 하는데 그 애국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네. 가짜뉴스 뭐 지금 한겨레 뭐 믿지도 않지만 이 법무부가 언론 보도를 가장한 가짜뉴스 처벌 방안을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만들었다고 이제 작년부터 그거를 준비한다고 이제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가짜뉴스 유포를 처단하고 유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고 했고, 솔직히 법안이 통과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이번에 조국 장관께서도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지시를 했었죠.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주요 처벌 사례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방북 관련해서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까지.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먹었거든요. 네. 이거는 걔네들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근혜 지지자들도. 이런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벌금이거나 징역 1년, 네, 좀 세면 징역 1년 정도 수준인 걸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법학전문대학교는 이게 가짜인 건지 진짜인 건지 뭐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의미를 교묘하게 짜맞추는 경우 가짜뉴스 증명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
서열이 이런 그 이념 간에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좌우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좌파 우파로 갈라서면 자기들이 우파라는 식으로 보수라고 그런 식 헛소리를 자꾸 해대는데, 그걸 가지고 또 반대쪽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벽을 세워가지고. 편을 갈라서.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아직 그 이념의 이런 잣대가 계속 이용되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허위가 있으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지금 징역 10년에서 벌금 8억까지, 네, 처벌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네. 인권단체나 IT업체에서 전부 반대하는 의견 검열 반발했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검열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독재 정부에 가까워졌다, 그렇지는 먹히지 않다. 네. 저는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가짜뉴스 처벌 법안은 계속 논의해야 되고, 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가짜뉴스의 제조 비법, 90%의 사실과 10%의 조작. 네. 지금 이 가짜뉴스 뿌리에 찾아서 이건 판결에서 그 에스더 기독본부라고 하는, 네, 뭐 예수스 암인가 뭐, 하여튼 이거 가짜뉴스 댓글 부대거든요. 이 시발단이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막 퍼뜨렸죠. 네. 이게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서 성폭력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하면서 완전한 가짜를, 네. 그 에스더에 관심 태극기 집회에 등장한 이스라엘기에서 시작됐다. 그 깃발을 추적하려는 에스더를 만났다. 아, 이스라엘기 드는 애들이 에스더구나. 참 어이가 없다, 이 쓰레기들 진짜. 이런 집단들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세대를 가르고 지역을 가르고 지금 국민 자체의 여론을 조작시키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국가 내전입니다. 내전을 일으키는 이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정보전이잖아요. 정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론전을. 이거 완전 거의 간첩행위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솔직히 말했을 때. 당신들이 얘기하는 보수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간첩 이적 행위입니다. 정말 이거는. 거의 뭐 일본의 무슨 뭐 간첩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친일 간첩. 자, 그럼 독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SNS 가짜뉴스를 삭제를 의무화시키고 혐오 표현을 하면 처벌부터 하는 걸로. 아까 전에 가짜뉴스 보면 온갖 욕설이 심해요. 연놈은 기본이거니와 쓰레기 뭐 죽이자 뭐 하여튼 죽창 얘기하고 하여튼 심한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북계 대남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뭐 하여튼 진짜 이것들이 어떻게 완전히 정말 이것들을 정말 완전 없애버려야 된다. 정말 이런 완전 국민 자체 정치를 이런 식으로 이 심한 혐오 발언 같은 걸 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일반적인 시민들은 혐오 대상 무시하게 되거든요. 아, 나 신경 안 쓸래. 아, 나 지금 내 정신 건강이 나빠. 신경 안 쓸래. 관심조차 안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인간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위에 차지하는 거죠. 더 기득권으로 가는 거죠, 막.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들어요. 또 자극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사업자 자체의 규제를 공고했다. 이건 자체 뭐냐면 이제 그 인터넷이나 사업자,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 사업자 자체의 규제를 강력하게 해라. 그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공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꼭 그게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같은 경우 정말 많은 가짜 뉴스가 양성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도 그 한국 그 지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구글 코리아나 그쪽에 따로 구글 본사에서 얘기를 하든지 해서 구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삭제를 먼저 공고시키고 그 다음에 무조건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아예 법칙편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아예 시행을 해버리는 상황이고,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업자와 언론사 그리고 시민사회 연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유튜브나 이런 사업자죠. 그 다음에 언론사, 방송사,
그 다음에 시민사회, 뭐지, 민원연이나 이런 이 단체에서 같이 연대해서 이런 사실이 맞느냐, 이게 법적 근거가 이제 확실한가, 법적으로 완전 처벌법인가, 그거를 이제 같이 따져보는, 물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비영리 매스컴 기관을 주도로 전문가 그룹과 사실 확인. 비영리 그 단체가 있네요. 연합기관. 연대하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매스컴 연합기관을 따로 개설을 해서 거기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짜뉴스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네. 요거는 그 캐나다 전체가 아니라 온타리오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해서 약간 인문화 리터레이처가 이제 어문 쪽 내용인데 미디어 교육을 시작을 하고 있다 하네요. 이런 것도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짜뉴스에 대한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수와의 전면전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돼 있던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봤더니요. 대책 발표 직전에 가진 국무회의에서 발표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보호받을 영역 아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엄청나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엄청나게 지금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진짜 브리핑이 전격 암이 발병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참석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강한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이잖아요. 거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이거는 허위 조작 정보라는 단어가 되게 사기죠, 사기. 방침을 밝힌 뒤 경찰이 그동안 특별 단속을 해왔는데 어제 그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간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해서 이 중 21건은 삭제나 차단 요청을 했고 16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있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모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처 움직임에 여당도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형태와 독일에서 하는 형태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것 반드시 국회가 다른 입법으로 자한당 때문에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습니까? 이 정도면 국회 빨리 법안 통과돼야 됩니다.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발하는 건 뭐야? 자기들이 유포자니까 그렇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와, 이거는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블록체인 뭐 이야기 나오니까 뭐 거래소를 갖다 문 닫게 하고 블록체인 연결시켜가지고 또 가짜뉴스 만드는 거 아닙니까?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짜뉴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건지 오늘 큰마음 먹고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들이 좀 많은데 여기서 또 저희가 거론을 하면 조회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직접 채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은 방송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몇 대목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부 방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방끈은 긴데 왜 깡통인가? 어차피 수업은 못 따라가고 도저히 시험 쳐서 점수는 안 나오고 공부는 재미없고 하니까 민주화 운동 한다고 그런 곳 가서 여자랑 혼숙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수반들을 만날 때 종이를 들고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를 앓으면 기억력이 둔화되지 누군지 않나? 알겠다 어딘지. 혹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요? 당신이 치매겠지. 네, 참 더 당신들이. 언급하기도 민망한 내용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 가짜 정보를 교묘히 의견인 양 언급하면서 난 그냥 떠도는 소문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예 방송 도중에 가짜뉴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와. 임종석이는 간첩이잖아요. 아니, 간첩이라고 하면 가짜뉴스도요. 간첩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것도 네, 참 할 말 바로 없습니다. 신고해야죠. 큰 문제는 이런 방송 상당수가 적게는 뭐 1, 2만 명에서 많게는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송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댓글 반응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뭐 하는 짓이 XX 같으니까 치매설이 도는 거다. 문재인 치매 맞다. 뭐 어쩌냐 나라가 걱정이다. 심각하다. 자, 정말 심각합니다. 자, 물론 합리적 비판을 하는 방송도 있습니다. 전체 온라인 방송을 싸잡아서 욕해서는 안 되겠죠. 자, 문제는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비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유, 이 정도로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짜뉴스를 얘기할 때 가짜뉴스의 시작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시작은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갱이.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거든요. 빨갱이의 시작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당시 그 동아일보로 알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아니고 동아일보네. 조선일보도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신탁통치라는 그 가짜뉴스, 동아일보가 신탁통치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통해서 국토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친일파, 그 친일 앞잡이들은 그 자기들이 애국자인 마냥 이제 이승만이나 그 친일파들이 애국자인 마냥 그렇게 이 애국자 행세를 했고, 당시 독립투사들이 약간 빨갱이라는 단어를 단어라는 그걸 명칭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비판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단어 하나와 그 가짜뉴스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빨갱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빨이라고. 근데 그 단어를 쓰는 그 집단들은 솔직히 친일파들이거든요. 친일 매국노들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요거는 제가 IM피터라고 지난 시간에 네. 시민들은 오보를 가짜뉴스보다 더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히 시민들의 생각일 뿐일까요? 오보가 얼마나 엄청난 사태를 불러오는지 역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27일자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제목을 보면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3 분할 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통치는 당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했을 때 이제 다 어떤 일본에 대한 그런 치하에서 벗어난, 네,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벗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나름 그 인민위원회라고 해서, 인민이라는 단어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국민이 썼던 단어예요. 인민, 네, 인민이라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주 독립 기구를 결성을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친일 언론사나 이 신문사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고 소련의 구실은 383 분할을 점령하기 위함이다. 근데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이거는 완전한 가짜입니다. 반대인 거죠. 반대. 오히려 미국이 신탁 통치라는 거는 소련과 미국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이 이제 지면서 2차 세계대전 그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 위쪽에는 러시아, 소련이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제 일본을 쳤었죠. 물론 미국도 영국으로 넘어가서 유럽 쪽에서 이제 연합군으로 활약을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거를 일본이 지배했던 그 나라들을 그대로 독립하게 둬야 되는 게 혹시 맞는데, 미국이 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지배하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하지만 이게 제국주의 그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소련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과도 연결돼 있고 사회주의 국가였고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라고 하면 공산주의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독립투사 우리나라 안에서도 독립투사분들이 모인 그 단체가 있습니다. 신관회라고 한민회 신관회라고 하기도 한민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념이란 게 없었어요.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민주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독립 하나로 같이 뭉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련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소련은 당시 독립 투쟁을 했을 때 중국이나 소련에서 독립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네, 무기를 지원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소련은 오히려 신탁 독재를 우리 하더라도 일정 기간에 너희 이제 발전이 되면 놔주겠다라는 게 목적이었고 미국은 겉으로는 신탁 독재 자기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미국은 완전한 영원한 신탁 독재를 얘기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친일파 매국노 집단들은 미국에 편했던 거죠. 네, 미국에 편해서 우린 미국을 믿어야 된다. 미국을 믿는 게 자주 독립을 위한 거다. 그래서 걔네들이 성조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 독립투사분들은 소련의 사회주의 왜냐면 독립 자금도 대줬고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상해인 시정부가 중국 쪽 만주에 있었던 것도 일본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위에 있었잖아요. 지역적인 면에서도 소련이 도움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도 미국이 싫어했었고 솔직히 싫었었고 물론 체제가 달랐으니까 좀 그런 명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미국이 거의 우리나라를 거의 지금 미군정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했고 38선 분할을 하게 됐죠. 네. 아무튼 여기서 말갱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소련은 우리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모스크바 3정회의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서 모여 전후 처리를 논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는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표면화되지 않는가 하는 관측, 받았다고 하는데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명하나 등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최종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단정해서 보도한 셈입니다. 모스크바 3정회의 결과를 보면 신탁 통치안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신탁 통치안을 제안한 쪽은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다르게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오보 이후 우리나라는 신탁 통치 반대 데모와 파업이 잇따랐으며 이후에는 신탁 통치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으로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는 12월 27일 오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소련과 자익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왜곡 보도를 해왔습니다. 보십시오. 동아일보를 창간했던 김성수가 당시 최대 우파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의 오보 이후 한반도가 혼란에 빠지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유명무실해졌고 남북 단독 정부 수립 및 영구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보는 단순히 외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역사를 뒤집는 무서운 재앙. 정말 무섭습니다. 네, 정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가짜뉴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고양이 뉴스 그분은 이제 가짜뉴스 딴지에서도 글 남기시더라고요. 유튜브 신고하는 방법.
유튜브 딱 보시다가 목록에 가짜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점점점 돼 있는 거 딱 눌러가지고 신고를 누를 수 있으세요. 그럼 증오나 혐오하는 표현 그거 딱 누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증오나 혐오하는 표현을 그 처벌에 가장 강력하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건 가짜 뉴스다 라는 거를 영어로 This is fake news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기셔도 괜찮대요. 네, 그리고 이제 주목 밑으로 하는 거 싫어요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많이 남기실수록 수익이 정지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계정 자체가 정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걸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가짜뉴스 신고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가짜뉴스 어디 신고해야 되지? 진짜 모르는 분 많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자기가 가짜뉴스 전담반을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신고해도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어요. 예. 민주당에서 모으고는 있지만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처리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가짜뉴스 신고는 민주당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민주당 들어가면 사이트에 네,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신고센터에 행고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실 수가 있죠. 근데 휴대폰으로도 이거 할 수 있나? 네, 이렇게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방통위에 들어가셔도 계세요. 방통위에 들어가셔서 방통위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KISO라고, KISO.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여기에 들어가시면 가짜뉴스를 신고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센터 소개. 네, 여기는 가짜뉴스 센터, 유해 게시물 센터, 명예훼손물 신고센터, 검색어 신고센터, 이런 모든 신고를, 네, 네이버부터 다 나와있죠. 신고하실 수가 있으세요. 유튜브 있나? 유튜브는 없네. 그래도 다 될걸요? 네, 가짜뉴스 신고센터 들어가셔가지고, 네, 가짜뉴스를 이렇게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처리 절차, 네, 파일 선택, 이름 회원사, 이름, 이메일 주소, 게시물 같은 거, 네, 꼭 많이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센터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방통위 같은 데는 지금 방통위 위원장이 이제 바뀌셨지만 가짜뉴스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가짜뉴스를 어떤 식으로 더 우리가 해야 될까, 정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좀 더 국민이 이렇게 나서서 가짜뉴스를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라는 이런 메뉴에 들어가셔서 글을 조금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보시면 방송 관련 익명제보센터나, 네, 안전신고 뭐 이런 데 신고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신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민원 신청하기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신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네, 규제개혁을 통해서 규제개혁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짜뉴스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걸 아이디어를 자꾸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명단을, 그거 유튜버들 명단을 아예 보내주신다든지. 네, 아이고 저도 죽겠거든요 진짜 가짜뉴스 보면. 네, 이렇게 주소는 이렇게 뜨여있고, 제가 그 유튜브 상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짜뉴스 남기는 이 집단들은 어떤 식의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했지만 이 인간들의 특징은 항상 심한 말을 써요. 뭐 죽여라, 탄핵, 쓰레기, 좌파, 빨갱이, 죽창 찌르다, 뭐 하여튼 폭력적이고 심한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아니 오히려 뭐 변태적인 단어까지 쓰는, 뭐 자위해락하고 막. 네,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거의 자한당 아니면 우리공화당. 네, 우리공화당이 좀 더 심하게 쓰죠. 그리고 그 자칭 보수라고 하는 그 매국노 집단들. 네, 항상 태극기 들면서 온갖 욕설을 다해요. 그 성스러운 태극기를 들면서 온갖 욕설을 다해 막. 그 나이는 드셔갖고 뭐 심한 말을 또 못하겠어 또. 근데 사람을 막 때려, 침 뱉고 막. 이들을 왜 이렇게 망나니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자극적인 거, 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위태로워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힘들어 하는 그 집회하는 그 집단들 보면 그 자한당인가 그
태극기 기들고 나가 매국노 쓰레기들 토착 외국들 나가서 얘기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막 죽을같이 얘기해. 막 비상사태에 빠져있어. 막 우리나라가 막 엄청 힘들어. 막 북한 막 쳐들어온대. 막 다 퍼주고 돈 다 퍼주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고 막 다 힘들게 막 오는데 막 극한으로 막 얘기해. 멀쩡하잖아. 부산 대구 시내 가봐요. 막 시내 주말에 터져나가 사람들 막 몇시 나발인데 시내 나발인데 박근혜보다 솔직히 사람 더 많아. 술집이 터져나가. 뭐 경제가 뭐 어디가 안 좋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개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태롭게 선동시킨다는 거죠.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그 불안감으로 나온 그 폭력적인 행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국가 내란입니다. 이거 내란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이 집단들이.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항상 자유라는 단어를 항상 써요. 그 집단들. 이 자유라는 단어도 아까 전에 빨갱이라는 단어의 어원처럼 가짜뉴스거든요. 자유라는 단어가 어디 있었냐면 미국이 신탄톡지 했을 때 항상 미국은 프리덤이라고 얘기해요. 프리덤. 네. 자신의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 프리덤을 얘기해요. 미국이 과연 프리덤을 외칠 수 있을까? 네. 미국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어떤 지배를 당하지가 않았어요. 지배를 당한 국가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권의 범죄자 집단들이나 그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인디언들을 얼마나 무참히 학살하지 않습니까? 인디언도 우리 뿌리가 있거든요. 아시아인의 뿌리가 혈이 흐르거든요. 그들을 학살했을 때 그들이 외쳤어야 하는 게 자유였는데 그걸 역으로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정말 그 일제 치하 때 그때 미군정이 들어와서 그때도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당시 일제시대 때를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자유라는 거는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다.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 그거는 그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차지할 수 있는 자유예요. 개척할 수 있는 자유, 차지할 수 있는 자유. 그거를 말하는 자유를 뜻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실상은 자유가 아닌 기득권이 국민을 억압했던 시대가 더 많았었죠. 자기들은 자유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외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걔네들이 정당이었거나 기득권을 했을 때는 국민들이 상당한 억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찰도 당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많이 고문당하고 끌려가고. 그러니까 항상 얘네들은 항상 반사 프레임이라고 해요. 저는 이걸 얘기해요.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걸 피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는 거. 반사 프레임. 완전히 이거 나쁜 놈들이 하는 짓이죠. 이거 완전. 그런 프레임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상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를 얘기하게 되면 기성세대들은 당장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박정희 정권의 그 향수를 일으키거든요. 자극제로 활용해서. 근데 솔직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박정희 시대 때 일반 국민들이 그만큼 체감으로 느끼는 그거는 솔직히 한일협정, 박정희가 당시 한일협정으로 이런 정제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전쟁 보상금이 아니죠. 네, 전쟁 보상금이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되게 어이없어요. 일본에서는 자기 전쟁에 대해서 절대 반성하지 않는, 보상금은 반성했을 때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뭐 위로금인가? 축하금. 예, 독립 축하금인가 하여튼 그런 걸 줬었어요. 그리고 당시 박정희가 일본 기업을 국내로 엄청 많이 들어오게 했던 계기가 됐거든요, 당시. 그래서 일본 기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일했던 노동자들, 그들이 일본 기업이 막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일본 내에서도 전범 기업이라는 그 기업들을 내쳤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발전시켰지 않았습니까? 그 발전시켜서 엄청난 부를 일으켜서 미국의 군수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군수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그때 그게 겉으로는 막 건물이 올라가고 하지만 오히려 그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가중시켰고,
국민이 막 열심히 일하고 새마을 운동해야 우리가 경제를 살리자 그런 의지에 비해서 그들의 임금은 턱없이 높지 않았고 낮았죠. 네, 물가도 엄청 바닥이었고, 네, 그리고 언론의 왜곡과 조작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도 그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유혈 사태까지 날 정도까지 벌어졌는 네, 사태지 않습니까? 그 국민 상대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 신문사를 이용해서 박정희 때는 엄청 했죠. 특히 박근혜를 공주처럼 만들었죠. 상당히 박근혜를 국민을 위하는 거, 유경수 여사도 그렇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은 아니었죠. 그냥 언론사에서 항상 TV에서 되게 막 받들어주는 쇼하는 완전 막 여왕인 것처럼 이렇게 받들어주듯이 했죠. 전태일의 일화만 봐도 알거든요. 전태일이 자기가 그 유경수 여사를 만나가지고 당시 그 이제 임금법을 좀 제대로 해달라. 왜 차별 대우 받냐라고 했지만 결국 안 해줬죠. 네, 결국 무마됐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시대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그 박정희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그 가짜 이 속은 이 시대를 제외하고는 자한당이 집권해서 경제가 좋아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나빴거나 기득권이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비리가 더 많이 일어났죠. 네, 이명박근혜는 더 심했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는 이미 포화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포화가 됐어요. 정말 어떤 산업 시기가 뭐 4차 산업 시기라든지 그게 완전하게 4차 산업 혁명이 오지 않은 이상 지금 4차 산업 혁명이 하기도 힘들죠. 과도기라고 보고 경제 발전에 극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도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확 떠오르지 않은 이상. 네. 그리고 계층 간의 자변의 차별이 아주 심화되어 있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외제차 맨날 끌고 다니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게 살아가죠. 서민들은. 그게 엄청 심해요. 중국도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최저임금과 이 비정규직 문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기가 지금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7년째 경제 GRDP라고 하는 경제 총생산 지수가 꼴찌입니다. 네. 27년이면 92년이거든요. 92년 자한당 텃밭인 이 대구에서 92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꼴찌예요. 네. 이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무슨 경제를 얘기합니까, 지금. 네. 막 문재인 대통령 뭐 지금 경제를 망친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뭐 몇 년이라고 했다. 그 여수 보니까 지금 취업률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서민경제 지금 최저임금이 자꾸 올라주니까 서민경제가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버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그만큼 물가도 상승하는데 상승한 만큼 임금도 올라야죠. 그럼 그만큼 버니까 내가 뭔가 뭘 살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고 소비할 수도 있으니까 소비시장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생산지수 높아가고 그때부터 서민경제가 다 회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게 경제의 제대로 된 논리거든요. 네, 근데 그 가장 간단한 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간단한 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막아보려고 민주노총이나 이런 국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권리를 내도면은 그 단체에 불악지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또 그런 불악지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라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물론 민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기적인 생존권 투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민주노총은 저는 조금 민주노총 안에서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쓴소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물론 외치긴 외치더라도 솔직히 그걸 국회법조차 막고 있는 자한당한테 해체해야 된다고 더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때 촛불 들었을 때 같이 들었잖아요. 지금 이 사태, 지금 이 조국 후보의 언론을 왜곡한 상태, 이게 지금 조국 장관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국민 전체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칼날이. 지금 이 피해 받고 있잖아요. 지금 가짜뉴스로 막 당하고 있잖아요. 사기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촛불 들었던 그 시민단체들이 지금은 다 내려놓고 같이 뭉쳐야 됩니다. 네, 저는 다 같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도 거기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다 내려놓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민위원회나 신관회 같은
독립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도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해도 다 속잖아요. 특히 기성세대일수록 더 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부의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 때, 미국을 예로 들어볼 때 클레멘트 코스라고 있거든요. 내용이 많이 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레멘트 코스라고, 제가 몇 분까지 했나 내가? 오, 제가 길게 했네요. 클레멘트 코스가 뭐냐면, 왜 계속 가난해야만 하나요? 클레멘트 코스. 이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그, 노숙자들, 그리고 이제 빈민층의 사람들, 마약 중독자, 죄수 등을 대상으로 철학과 시, 미술사, 논리학, 역사 등의 인문학들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간단하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의 기성세대 분들한테 이런 인문학 과정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 지금 현재 전세계 4개 대륙에 60개 이상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대요. 거리의 노숙자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거리의 노숙자가 치과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불우한 환경과 가정폭력에 고통받던 아이가 대학에 진학해서 철학 박사나 패션 디자이너, 교수가 되기도 한다. 전과자였던 여성은 약물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상담 실장이 되었다. 네,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클레멘트 코스를 진행한다고 해서 2005년 이명희 신부가 그런 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 코스를 국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을 태극기를 들고 가짜 거짓된 뉴스를 당해가지고 들고 있는 그분들을 들지 마라, 처벌해야 된다. 강력한 처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좀 더 진실되고 진실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이라든지 교양을 좀 쌓도록 해서 역사 관점을 좀 제대로 쌓게 해가지고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집단들은 강하게 처벌해야 되겠지만, 이 가짜뉴스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긍정적인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이거를 실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국가 부처, 정부 부처와 함께. 저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저는 어르신들 불쌍하거든요. 나이 드시고 퇴직하고 하는 거 없어갖고 거기서 그 이상은 아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들 돈도 벌 수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유튜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새끼들이 말이야, 그 노인분들도 국가 인재입니다. 얼마나 크게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 다 나이가 많으세요. 왜냐면 많이 봐왔거든요. 그만큼의 그런 많이 경험을 하신 분의 도움을 청하는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 인재가 필요한 나라에서는 노인분들 실버층에 대한 지원이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런 클레멘트 코스나 이런 것들도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좀 옆으로 새는 것도 한데, 클레멘트 코스와 같은 이런 내용들도 솔직히 이거는 사회주의 관점의 제도예요. 안 그래요?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제도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일반 가짜뉴스 사람들은 무조건 사회주의 얘기하면 공산주의, 빨갱이, 나쁜 놈들, 총 쏴죽이고 막 이런 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상당히,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라는 체제라는 수 있지만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교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까먹었다. 갑자기 말해서 까먹었다. 아무튼 사회주의 학자, 러시아에 있는 사회주의 학자들이 유명한 분이 하버드 대학교나 국가 정부 부처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유럽도 복지국가지만 그게 사회주의 정책을 많이 반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사회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념 자체를 빨갱이나 좌파나 우파나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잘 살기, 사람이 먼저인 국가. 누구를 위한, 사람이 먼저인, 누구나가 이로울 수 있는 홍익 인간 같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아무리 공산주의라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지도자가 국민을 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다면 그 나라는 그 이념의 의미 없이 좋은 나라예요. 예. 근데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어도 자본주의 체제가 강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익 현상이 많이 심해지고 거대 재벌이 일반 서민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노동자들이 죽고 힘든 노동 환경을 만들고 임금은 적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환경을 만들면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그 지도자는 거대 기업가하고는만 결탁하고 서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좀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서민들은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런 나라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이념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빨갱이라는 논리, 북한이라는 논리로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주 무식하고 저급한 생각이며 매국노 편에서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네, 그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 명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도, 설득하고, 이런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걸 알려야 된다는 거를, 뭐 이런 클레멘트 코스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인터넷에 좀 올리시고 국가 정부에 좀 올려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시작인데 추석 때 오늘 또 잠깐 친척 때 갔다 왔는데 대한매국당 그 새끼들이 그 봉고차에 끌고 가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잡아야 되거든요, 진짜 신고해서. 온데 지금 조국 태하락 하면서 다 달아놨어요, 막. 좌파, 뭐, 문재인 탄핵하면서 막 다 달아놨어요, 현수막이랑. 아, 주말에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집단들을 진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게 해주시고, 이게 국민을 상대로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국 후보자를, 조국 장관을 통해서, 현 장관님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중앙 언론까지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반드시 알려야 되고 보다 국민을 더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길게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라이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